자, 요 명제의 증명 단어는 자칫 지나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증명이라는 것 자체를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증명, 여기 등장하는 증명을 우리가 다 외워야 되냐? 뭐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증명이라는 걸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를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그냥 외워 이런 것보다는 이런 정리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성립해 라고 교육과정에서 알려주거든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그걸 물어요. 증명 과정 자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증명에 대한 이해도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싫어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증명을 잘하는 매우 쉬운 방법은 뭐냐면 본인이 증명을 해보시는 거예요. 맨날 남이 한 증명이랑 읽으니까 증명 못하는 거 알겠죠? 네, 본인이 직접 증명을 해보시면 얼마나 막막한지 체감도 되시고 이 증명을 진행하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보시게 될 거예요. 시험 볼 거니까. 알겠죠? 증명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증명 뭔지 알아요? 몰라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것, 이게 증명입니다. 이게 단순하죠? 근데 이 증명을 하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직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직접 증명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좀 이상하죠? 원래는 그냥 증명법인데 간접 증명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접 증명법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간접 증명법이 없었다라고 하면 직접 증명법에 직접이라는 말을 붙일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간접 증명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직접 증명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는 간접 증명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간접 증명법 먼저 보죠. 뭐 한두 줄만 비워놓으면 돼요. 자, 간접 증명법은 말 그대로 직접 증명할 수 없어서 약간 변칙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 변칙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류법이라고 해요. 두 번째, 대우증명법이라고 합니다. 자, 귀류법은 이름에서 뭔가 느낌이 오시죠? 귀류법 뭐 같아요? 이 귀자가 돌아갈 귀자예요. 저 류자는요 오류할 때 그 류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류로 돌아가게 만든다 이런 뜻인데 오류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는 거죠. A면 B이다 이게 명제였어요. 이게 참임을 보려고 하는데 A면 B이다를 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야 B가 아니라고 해봐. 그럼 B가 아니라고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B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B가 아니라고 해봐 무슨 뜻이에요? A이면 B라고 하면 A가 가정이고 B가 결론이죠. B가 아니라고 해봐 뭐예요?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은 뭔지 아시죠? 모순 뭔지 아시죠? 뭐가 모순인데요? 안준혁 뭐가 모순이야? 말이 안 되는 거 맞아요. 모자가 창 모자예요. 순자가 방패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창하고 방패 두 개 동시에 팔면서 어떤 방패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이에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방패는 어떤 창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예요 뭐 이렇게 광고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 뚫으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이 상인이 뭐라고 말을 못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모순이고요.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이게 귀류법. 뭐 오류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5대 자기 역할 충실히 안 하나? 자, 대우증명법은요 귀류법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데 자,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가 편의상 P면 Q이다 라고 합시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럼 결론을 부정한다는 말은 이 증명이 무엇으로 시작한다는 얘기냐면 not Q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죠? 자, 대우증명법은 뭐가 대우증명법이냐면 대우 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저 명제의 대우는 뭐죠?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명도 뭘로 시작해요? not Q로 시작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얘는 대우 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건데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 둘의 차이를 잘 구분짓지 못합니다. 왜냐면 둘 다 무엇 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결론을 부정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알겠죠?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얘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을 부정한 것이 참이다.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달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그럼 어쨌거나 귀류법이든 대우증명법이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결론을 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얘 둘은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요? 결론을 부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귀류법이든 대우증명법이든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죠. 너무 많은 칸을 띄웠군요. 네. 그럼 직접증명법은 이 둘하고 비교했을 때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결론을 부정하지 않고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것. 원래 글씨가 이렇게 날아가죠? 알아보시겠죠, 근데? 네. 이걸 직접증명법이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예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직접 증명은 해왔어요. 중학교 도형문제 증명하면서도 했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상 내용에서 일부 증명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는 지금 뭐냐면 직접 증명이 좀 어려운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증명 안 할 거죠, 사실. 뭘 할 거예요? 귀류법을 사용하거나 대우증명법을 사용해서 직접 증명이 어려운 명제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걸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5대 아시겠죠? 싫은가? 싫으면 지각 안 하겠죠, 뭐. 네. 자, 내가 너를 지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A, B가 실수일 때 이런 전제 조건이 있고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면 A도 0, B도 0이다. 요게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냐? 야, 두 실수를 제곱해서 더했는데 0대요. 그럼 각자가 0이죠. 각자가 0이 아닌 방법은 사실 없을 거예요. 맞다는 생각은 들죠. 근데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것과 이게 맞다는 걸 남에게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제 이게 맞는 명제라는 걸 증명해보죠. 근데 이런 A, B들 대상으로 0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 좀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을 부정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자, 증명을 할 건데 여기서는 대우증명법이 사실상 될 것 같은데요. 증명해 볼게요. 결론이 얘죠. 얘는 A가 0이고 동시에 B가 0이다죠. 이걸 부정하면 뭐죠?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A가 0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여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라고 하자. (0이) 아닌 실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커야 돼요. 맞습니까? 맞죠? 네. 그러면 A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또는 B의 제곱이 0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커야 되죠. 0보다 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0보다 크다는 말은 사실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0이 아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결론을 부정했죠. 그죠? 마지막에 얻어진 게 뭐죠? 이걸 부정한 거죠? 가정의 부정이 얻어졌죠?
실전에서는 제가 무슨 증명을 쓴 거예요? 대우 증명법을 쓴 거죠. 대우 명제가 증명됐잖아요. 아니야, 많이? 네. 얘는 대우 증명법이에요. 선생님이 이 증명법까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할 줄 알면 좋은데 사실 할 줄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네요. 알겠죠? 네. 증명할 줄 안다는 게 더 중요하죠. 두 번째, A, B가 자연수일 때 A, B가 자연수일 때 A, B의 곱이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다. 이것도 굉장히 당연한 말인 것 같죠? 맞죠? 맞죠? 네. 여기 결론이 누구예요? A 또는 B가 짝수이다죠. 결론을 부정하면 A와 B는 모두 홀수이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의 증명은 결론을 부정하여 A, B가 모두 홀수라고 하면 A라는 놈은 2m-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B라는 놈은 2n-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때 mn도 자연수입니다. 라 할 수 있죠. 맞죠? 맞잖아요. 제 말 듣고 계시죠? 자, 이제 AB의 곱을 구해보자. AB의 곱이라는 놈은 2m-1 곱하기 2n-1이라서 전개해 보시면 여기 m입니다. n처럼 쓰여졌는데 4mn 2m 2n 플러스 1 이게 되고요. 그래서 2도 묶으면 2mn m n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맞나요? 여기 이 부분이요. 여기 이 부분이 정수겠죠. 자연수를 곱하고 2배 한 거에서 자연수 2개 뺐으니까 제 생각에 자연수일 것 같은데 정수에서 상관 없어요. 알겠죠? 자연수는 정수예요. 그러면 2를 곱한 다음에 2를 더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홀수라는 뜻이죠? 맞아요? 이 모양 자체가 홀수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따라서 A, B가 뭐가 된다? 홀수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제가 지금 결론을 부정했더니 어떤 결론이 얻어졌어요? 가정의 부정이 얻어졌죠? 그럼 결론의 부정은 가정의 부정이다. 무슨 증명법? 대우 증명법인 거예요. 맞나요? 맞잖아요. 그죠? 선생님 우리 귀류법은 안 하나요? 할 거예요. 문제 3번에서. 이거 두 개는 둘 다 대우 증명법이었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서 귀류법으로 증명을 좀 해보죠. 어렵나요? 할만하죠? 어려운 거 모르겠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수학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죠? 별거 아니에요. 알겠죠? 해보시면 나중에 해보시면 별거 아닌데 별로 어려워하더라고요. 3번 보시면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하시오.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한다. 유리수가 아니라는 말은 사실 무리수란 말이에요. 알겠죠?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걸 증명해 봐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근데 루트 3이 무리수인데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루트 3이 무리수인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리수인 건데, 그지? 봅니다.
얘는 귀결법으로 할 건데요.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유리수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입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좀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한데. 창훈이가 알 거야. 창훈이 유리수의 정의가 뭐죠? 야, 유리수라는 수의 집합의 바로 전 단계의 집합이 누구죠? 아니, 자연수보다는 바로 다음 단계. 정수. 아, 그럼 야, 유리수라는 걸 뭘 가지고 만들겠냐? 정수 가지고 만들겠지. 유리수의 정의가 정수분의 정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분모는 0이 아니고. 이게 어렵나요?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네. 유리수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루트 3은 a분의 b. 이때 a는 0이 아니고 a, b는 서로 소인 정수라고 쓰겠습니다. 서로 소의 개념은 정수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양의 약수, 음의 약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알겠죠? 서로 소인 정수라는 것은 서로소가 아니면 약분해서 서로소가 되게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자, 분모가 0이 아니니까 양변 a를 곱해보면 어떤 식이 얻어지냐면 b는 루트 3a다. 이런 식이 얻어지죠. 루트 3 곱하기 a. 그죠? 양변을 제곱하면 b의 제곱은 3a의 제곱이다. 이게 얻어지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식인데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선생님, b의 제곱은 3 곱하기 어떤 숫자니까 3의 배수군요.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맞아요? 맞죠? 네. 즉 b의 제곱은 3의 배수입니다. 그런데 b의 제곱이 3의 배수이려면 b가 3의 배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 b는 정수니까. 맞아요? 제곱해서 3이라는 인수가 나오려면 원래 3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루트 3이 아닌 이상. 루트 3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b가 정수라는 조건에 위배되잖아요. 그러니까 b의 제곱이 3의 배수라면 반드시 무엇도? b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죠. b가 3의 배수라는 사실은 b를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냐면 b는 3k. 이때 k는 정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3의 배수니까. 이해되시죠? 예. 이 모양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 식을 다시 써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3k 전체의 제곱이니까 9k의 제곱은 3a의 제곱이 되죠. 이 말은 a의 제곱이 3k의 제곱이 된다는 뜻이죠. 맞나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죠? a의 제곱이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맞냐? 그럼 위와 마찬가지로 a도 3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b도 3의 배수이고 a도 3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 둘 다 서로 소라는 부분의 모순이 발생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이는 A, B가 서로 소라는 사실의 모순이다 라는 거고요. 모순이 발생했다는 것은 처음에 결론을 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된다. 즉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요 증명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예. 고1 서술형 평가에 요 증명을 내면 맞추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놀랍게도. 왜냐면 수학을 꽤나 하는 학생들도 증명 과정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러고 틀리죠. 예. 물론 여러분은 어디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고 틀리고요. 알겠죠? 어디서 봤는데 하고 틀리면 수학 꽤나 하는 학생이 알겠죠? 이게 뭐지 하고 틀리면 그냥 평범한 학생이죠. 예.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눈이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예. 됐죠? 요 증명은 근데 쉬운 증명은 아닙니다. 좀 어려운 증명이에요. 자, 어려운 증명은 좀 지나갔어요. 이제 좀 할만할 거예요. 뒷장 넘어가기 전까지. 뒷장 넘어가기 전까지 좀 할만할 겁니다. 알겠죠? 4번 보죠. 4번 보시면 관계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어떤 두 수 혹은 어떤 두 식이 실제로 같냐 같지 않냐에 1차적으로 관심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뭘 만들어 쓰죠? 등식을 만들어 쓰죠. 그런데 만약에 같지 않다라고 하면 어느 쪽이 크냐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부등식을 만들어 쓰죠. 그래서 관계식은 크게 등식과 부등식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 관계식이라는 놈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등식이고 두 번째는 부등식이고요. 근데 등식도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요. 등식은 뭐가 있죠? 항등식과 방정식 두 개가 있죠? 맞아요? 네. 등식에는 항등식 하고요. 방정식 두 가지가 있죠. 항등식은 뭐가 항등식이냐?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등식이 참이되는 것, 이걸 항등식이라고 하죠. 방정식은 뭐가 방정식이죠? 변수 x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 즉 조건이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항등식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이거 그냥 무조건 참이니까 참인 x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낼 수 없잖아요. x에 뭘 넣어도 참이 되니까. 그죠? 즉 얘가 항등식이 되도록 나머지 개수들을 내가 문자로 넣어도 되니까 그 개수들을 뭔지 맞춰봐. 이거 뭐라고 불러요?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문제로 뭐가 나오냐면 미정계수의 결정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방정식은 당연히 x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로 나오죠. x를 구하시오라는 것은 뭐예요? 해를 구하시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해를 구하시오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부등식도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어요. 항부등식이라고 하지 않고 절대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도 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안 물어보죠. 그럼 위하고 마찬가지로 미정계수의 결정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게 실제로 절대 부등식임을 증명하시오. 이거 우리는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뭐가 생략된 개념이에요? 절대 부등식의 증명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아시겠죠? 절대 부등식의 증명. 그리고 절대 부등식과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부등식이라고 불렀던 거 있죠? 그건 원래 뭐냐면 조건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이거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이죠. 이런 걸 뭐라고 불렀죠?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조건 부등식이 굉장히 적절한 명칭이죠. 사실 방정식보다 조건 등식 이런 명칭이 더 적절할 것 같죠. 그럼 얘는 절대 등식? 근데 실제로 그렇게 부르진 않고요. 알겠죠? 요 항등식하고 요 절대 부등식이 매칭이 되는 개념이고 요 방정식하고 요 조건 부등식이 매칭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뭘 물어봅니까? 해를 구하세요. 이걸 물어보죠. 굳이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는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가만 파악해도 얘가 항등식이니 방정식인지 혹은
절대 부등식인지 조건 부등식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예, 한번 정리 안 해놓으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예. 문제 5번 보죠. 문제 5번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제가 문제 5번을 왜 넣었냐면요. 중3 개념에도 이게 있는데 제가 수학을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문제 풀다 갑자기 중간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선생님, 두 숫자를 얘기하면서 이게 커요, 저게 커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학생들이 대소 판정할 줄 모르는구나 라는 걸 느끼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5가 크냐 3이 크냐? 당연히 5가 크죠. 5는 3보다 왜 큰데? 그게 5에서 3을 빼면 양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요. 둘이 빼봐요. 둘이 빼보면 되는데 숫자 좀 복잡하게 적혀있으면 안 빼봅니다. 알겠죠? 한 가지 더. 루트 5하고 루트 3 누가 큽니까? 루트 5가 크죠? 물어본 거에 대답해. 루트 5가 더 크죠? 근데 루트 5 빼기 루트 3 우리가 수행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무리수니까. 그죠? 근데 제곱해서 빼보고 루트 5가 루트 3보다 크다는 거 알죠? 즉 거듭 제곱해서 뺄 수도 있는 거죠. 꼭 제곱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세제곱 할 수도 있고 네제곱 할 수도 있고 거듭 제곱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을 5번에 정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 둘 중에 누가 크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여기 나온 대로 해보시면 누가 큰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미야, 오늘 너무 너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기대하겠다. 알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상 반에서 또 시킨다. 1번 볼게요. 첫 번째, P-Q를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실제로 빼는 거죠. P-Q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상황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뺐더니 양수이거나 뺐더니 0이거나 뺐더니 음수이거나. 맞습니까? 그죠? 제가 이걸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고1 때요. 이걸 수학쌤이 앞에서 해주셨는데 저 양반 왜 이렇게 당연한 소리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제가 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맞다. 선생님 이렇게 하라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누가 크지? 이런 고민의 시간이 없어졌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러면 이게 P가 Q보다 크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조건이고요. 이러면 얘는 P와 Q가 같다. 이거하고 동일 조건이고요. 이러면 얘는 P가 Q보다 작다는 거하고 똑같은 조건인 거죠. 잘 보시면 내가 무슨 기호 쓰고 있냐? 무슨 기호 쓰고 있냐? 무슨 기호? 동치 기호. 필요 충분 조건. 즉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얘기죠. 아시죠? 두 번째. 그런데 아까 무리수처럼 빼는 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거듭 제곱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이제 제곱하는 경우, 사실 짝수번 제곱하는 경우가 좀 주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P의 제곱 마이너스 Q의 제곱이라고 제가 쓸 건데 사실상 이게 제곱이 아니고 4제곱 4제곱이어도 되고 6제곱 6제곱이어도 되고 그냥 짝수 제곱이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런데 짝수번 거듭 제곱하면 그 숫자의 부호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전부 다 뭘로 바뀌죠? 양의 부호는 양의 부호로, 음의 부호도 양의 부호로 전부 다 부호가 바뀌어버리죠. 네. 그래서 얘들은 애시당초에 P도 양수이고 Q 아닙니다. Q도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P의 제곱에서 Q의 제곱을 빼는 것도 마찬가지 양수일 때가 있고요. 0일 때가 있고 음수일 때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그죠? 네. 이때 당연히 P가 Q보다 크고요. 이때는 P와 Q가 같고요. 이때는 P가 Q보다 작죠. 부등식은 좀 더 어렵다 치고 2번식만 봐봐요. 만약에 양수 조건이 없다면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식이 아니에요. 왼쪽은 P는 Q이거나 P는 마이너스 Q죠. 오른쪽은 P는 Q잖아요. 춘혁이가 점점 빠져든다. 빠져들어. 어디 빠져들고 있냐?
저희 강의에 빠져들지 않고 지금 어디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맞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 양수일 때밖에 판정 못해요? 음수일 때 못합니까? 음수일 때도 할 수 있죠. 음수이면 얘하고 얘의 위치만 바꾸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제곱한다는 건 절대값의 제곱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절대값이 크다는 건 음수 입장에서 뭐예요? 실제 값이 작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대소관계가 반대로 바뀝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면 되게 열심히 한 척한 학생들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양수일 때 이렇게 하고요 음수일 때 이렇게 하면 양수일 때 어떻게 하죠? 죽여버려야죠. 양수가 당연히 큰 건데 뭐 그런 질문이랑 그걸 하고 있어요. 선생님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 어떻게 하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입 벌렸어 방금. 그냥 지금 똑같은 거 하고 있던 거야, 그지? 알겠죠? 네. 두 수의 부호가 다르면 대소 판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양수인 게 무조건 큰 거니까. 아시겠죠? 부호가 같을 때 고민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B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좀 독특한 방법이고 자주 쓰이진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알아두십시오. B를 이용하는 것도 분모 분자의 부호가 양수에만 쓸 수 있다고 일단 가정하겠습니다. P도 양수, Q도 양수. 이것도 음수이면 결론 바꾸면 되거든요. 알겠죠? 알겠죠? 자, Q분의 P를 계산을 했는데 이게 1보다 크면 0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2하고 비교하는 거야. 그럼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거죠. 그죠? 두 번째 Q분의 P를 했는데 이게 1이 되면 분모가 분자가 같은 거고요. 세 번째 Q분의 P를 했는데 이게 1보다 작으면 분모가 분자보다 큰 거죠. 그래서 각각의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문제를 푸는 중간에 과정 중에 대소 판정이 필요해졌는데 못하고 있는 학생이 있으면 혼납니다. 아시겠죠? 대소 판정하는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이것도 양수가 아니고 음수라면 이 결론을 두 개를 그냥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오늘 배운 거 중에 제일 쉬웠죠? 오늘 배운 거 중에 제일 쉬웠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개념이 약간 불충분하잖아요. 사실 꼭 제곱하지 않고 세제곱할 수도 있고 네제곱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문제 6번에 거듭제곱근의 절대부등식이다 라는 걸 좀 볼게요. 노잼이네요. 노잼. 개념 하고 있는데 제가 다 노잼이네요. 자, 6번. 앞으로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 식들을 같은 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첫 번째,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양수 조건은 사실상 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호 일치 조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음수면 반대로 풀면 되니까. 알겠죠? 네. 여러분들이 A하고 B를 대소 비교했는데 A가 B보다 크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큰 겁니다. 근데 루트라는 건 사실 이 제곱근이거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제곱근의 개념도 곧 확대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해 되는 학생 쓰고 안 되는 학생 안 써도 돼요. 이 뒤로는 4제곱근 루트 A와 4제곱근 루트 B를 비교해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짝수 제곱근에 대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제곱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곱을 해도 쓸 수 있어요. A의 제곱과 B의 제곱을 비교해도 A의 제곱이 크고요. A의 4제곱과 B의 4제곱을 비교해도 이렇게. 알겠죠? 그럼 선생님 세제곱하면 안 됩니까? 세제곱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세제곱해도 되는데 세제곱근은 굳이 양수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제곱을 하거나 세제곱근을 씌우는데 양수 조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양수라는 말 때문에 제곱근, 4제곱근, 그 다음에 제곱, 4제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전부 다 같은 뜻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실수 A, B에 대하여
A, B가 실수입니다. A, B가 실수. 아시겠죠? 예. 근데 A가 B보다 커요. 그런 경우 흔치 않겠습니다만 이게 양수이고 이게 음수여도 되거든요. 알겠죠? 근데 그런 경우 흔치 않고요. 양수, 양수, 음수, 음수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 경우에는 세제곱근을 씌워도 대소관계가 유지됩니다. 이렇게요. 5제곱근을 씌워도 대소관계가 유지됩니다. 이걸 계속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세제곱을 하여도 대소관계가 유지되고요. 5제곱을 하여도 대소관계가 유지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들으시겠죠? 가령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보다 큰 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근데 둘 다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곱해버리면 얘 제곱하면 4고 얘 제곱하면 16이죠. 그러니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근데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마8이고 얘는 마이너스 64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호의 방향이 유지되죠.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제곱근이나 5제곱근 혹은 세제곱근이나 5제곱 이상은 부호에 관계없이 쓸 수 있고요. 제곱근이나 4제곱근 이상 혹은 제곱이나 4제곱 이상은 양수 조건일 때 둘 다 음수라고 하면 부동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아시겠죠? 네.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건 정리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제곱하는 것과 세제곱하는 건 뭐가 달라요? 부호가 양수를 정렬하는 거하고 원래의 부호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다르죠. 예. 그걸 생각해 보면 제가 이건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냥 하는 김에 한 거고요.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뒷장으로 넘어가도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나 이거? 됐죠? 예.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좀만 쉬자고요? 뭐 있다고 쉬죠? 5분만 쉬었다 하죠. 자, 절대분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이거 많이 보던 거죠? 많이 보던 거죠? 어디에서? 그렇죠. 이놈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이게 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이걸 증명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그냥 2를 곱하면 돼요. 이건 부등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인수분해에서 사용하던 건 그냥 식이죠. 부등식이 아니고 그냥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 곱하고 2분의 앞을 빼야 되는데 이거 안 빼도 돼요. 알겠죠? 그러면 2a의 제곱 플러스 2b의 제곱 플러스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맞니? 맞아요? 그럼 여기서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이거 가지고 완전제곱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이거 가지고 완전제곱 c제곱 남은 거 하나 a제곱 남은 거 하나 가지고 완전제곱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럼 이걸 좌변이 이게 되죠. 사실 증명이 끝난 거죠. 여기서 ABC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죠? 그리고 이 절대 부등식을 다루실 때는 항상 뭐에 주의하시냐면 등호의 성립 조건을 꼭 밑에다 쓰세요. 알겠죠? 여기 지금 등호가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럼 이게 언제 0과 같으냐 이거죠. 언제 0과 같죠? 모두 다 같을 때 A, B, C는 0일 때 맞아요? 밑에다가 단 등호는 A는 B는 C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쓰는 습관을 들인 학생은 나중에 절대분식 관련 좀 어려운 문제를 맞출 수 있고요.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은 틀릴 거예요. 제가 예언했습니다. 알겠죠? 예, 귀찮지만 이걸 꼭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알겠죠?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언제 등호가 성립하나요? 이렇게 묻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등호의 성립 조건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처음에 뭐 안 보여?
단 등호는 수업을 안 듣고 있는 거죠. 제가 등호는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고 있나서 눈이 서 있어요. 알겠습니다. 문제 8번. 자, A, B가 실수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사실 직관적으로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까? 각각을 절대값 씌웠을 때하고 더한 다음에 절대값 씌웠을 때니까 보통은 얘가 더 크죠? 같을 때는 언제죠? A, B의 부호가 같으면 같겠죠. 양수도 같고 음수도 같습니다. 근데 A, B의 부호가 다르면 얘보다 무조건 얘가 크게 되죠. 근데 이게 왜 크냐? 증명해봐라 라고 시켰어요. 그럼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걸 증명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죠?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이는 거니까 아까 대소 판정하고 같은 거죠? 대소 판정 기법은 뭐가 있었죠? 빼거나 거듭제곱해서 빼거나 B를 구하거나 맞아요? 여기서는 그냥 빼는 건 불가능한 절대값 때문에 그래서 거듭제곱해서 뺄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왼쪽을 거듭제곱하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요놈의 제곱이죠. 맞습니까? 오른쪽은 절대값 A 더하기 B 요놈의 제곱이죠. 맞나요? 누구지?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전개하시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그 사실 고동사 사용 과정에 나오는 건데 x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의 절대값이나 그냥 x의 제곱이나 같습니다. 아시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아실 거예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 요놈은 xy의 절대값하고 같습니다. 이거 아시죠? 네, 이걸 이용해 전개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절대값 a의 제곱인데 그냥 a 제곱이죠? 여기에 의해서 맞죠? 네. 두 번째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 2 곱하기 2a인데 얘는 2 곱하기 절대값 ab라고 쓸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봐요. 이거 하나의 숫자로 보면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그냥 제곱하고 같죠? 맞니? 맞아요? 5대 맞아요? 맞죠? 이렇게 여기서 이 빼는 겁니다. 지금 얘가 얘를 전개해 놓은 거예요. 그죠? 얘가 얘를 전개해 놓습니다. 전개해 놓은 겁니다. 맞죠? 그럼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니까 남는 게 누구냐면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죠. 그렇지 않나요? ab를 하나의 수로 본다고 하면 절대값이 항상 이수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예. 이렇게 성립하겠죠. 그 말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단 말입니다. 지금 제곱해서 뺀다 이러니까 절대값은 양수니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곱해서 뺄 수 있는 거죠. 예. 자, 마지막에 뭐 빼먹으면 안 된다고요? 등호의 성립 조건. 등호 언제 성립하나요? 절대값 AB하고 AB하고 같을 때 성립하죠. 절대값 AB와 AB가 같다는 건 AB가 양수라는 뜻입니다. 사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뜻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단 등호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됐나요?
됐어요? 여기 좀 다 지워도 되나요? 다 썼나요? 안 쓴 학생? 없죠? 네, 다 지울게요. 지금도 쓸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요. 한 판 다 써야 될 것 같아서. 자, 9번 보시면 산술 기하 조합평균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평균은 산술 평균입니다. 그런데 그 평균이 산술 평균 말고도 기하 평균이라는 것도 있고 조합 평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네. 이것들 사이에 대소관계가 절대부등식의 형태인데 제가 5 스타일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네,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다. 내용 다 외우시고 증명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고3 때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알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다. 자, 이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은 내가 평균을 내고 나는 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 식의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 식이 2개일 때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확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가 2개일 때 아시겠죠? 그리고 이 수가 어떤 수에만 쓸 수 있냐면 양수에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걸 써도 되는가 안 써도 쓰면 안 되는가를 문제의 조건 중에서 양수 조건이 있는 거 없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산술 평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평균이에요. 어떻게 평균되는 거죠?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이런 평균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산술 평균입니다. 알겠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기하평균이라는 게 있는데 기하평균은 뭐냐면요. 이건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죠. 그죠? 기하평균은 두 수를 곱해서 제곱근을 씌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기하평균입니다. 이게 기하평균. 그리고 조합평균은 책에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전혀 평균 같지가 않은데, 그죠? 이게 평균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평균입니다. 이때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얘는 조합평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합평균은 보통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 제가 봤을 땐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원래 이런 모양 아니에요. 원래 이런 모양 아닌데 이걸 정리해서 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어떤 모양이냐? 얘가 원래는 어떤 모양이냐면요. 원래는 이런 모양입니다. 저게 번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저거를 통분해서 정리한 겁니다. 창훈이 정신 차려라. 너 이제 5대 그만해. 너 5대. 알았어? 이건 평균 같습니까? 이것도 평균 아닌 것 같습니까? 제가 한마디로 이 아이가 평균이 되게 해드리죠. 얘는 두 수 A, B의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입니다. 다시 두 수 A, B가 있잖아요. 역수를 구하면 A분의 1하고 B분의 1이죠. 얘들 산술 평균하면 이거죠. 근데 이걸 다시 역수를 취하면 뭐가 되죠? 이게 되죠? 네, 조합 평균은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입니다. 아시겠죠? 이 모양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3개, 4개, 5개 나와도 식을 쓸 수 있어요. 이 모양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3개만 나와도 바로 식을 못 써요. 뭐지?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알겠냐? 네. 그래서 이 모양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얘들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A하고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증명을 할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빡치는 건 다 외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게 지금 부등식이 연립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부등식이 몇 개죠? 2개이죠. 이렇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인 부등식 1개하고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의 관계인 부등식 1개하고 이렇게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증명한다고 하면 저 2개를 다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네. 지금부터 증명해보죠. 자, 첫 번째 부등식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등식 증명할게요.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보일 거죠? 대소를 판정할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빼거나 거듭제곱해서 빼거나 비를 구하거나 이 중에 뭘 택할 거예요? 사실 루트 AB 때문에 제곱해서 빼고 싶은 생각이 더 먼저 들죠?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걸 제곱 안 하고 빼볼게요. 알겠죠? 제곱 안 하고 뺄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뭐 할 거냐면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루트 AB를 할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얘를 2로 통분해 주시면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될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근데 이 분자의식 얘를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루트 A 더하기 루트 A 빼기 루트 B의 완전 제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렇게요. 그죠? 그럼 루트 A 빼기 루트 B는 실수잖아요. 실수의 완전 제곱이니까 이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즉 1번 부등식이 참임을 증명했습니다. 알겠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루트 A와 루트 B가 같을 때. 그죠? 루트 A와 루트 B가 같다는 말은 A와 B가 같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한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합니다. 1번 증명했고요. 2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2번은 여기서 여기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루트 AB에서 A 플러스 B분의 2AB를 뺄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선생님 못 뺄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이것도 뺄 수 있어요. 자, 여기와 여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가 루트 AB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AB라는 공통인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를 루트 AB로 묶으면 여기 1이 남고 여기는 A 플러스 B분의 2 루트 AB가 남죠. 맞나요? 통분해서 정리하면 루트 AB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이 완성되죠. 맞죠? 근데 요놈은 양수니까 항상 양수죠? 요놈도 항상 양수죠? 그럼 이 식 전체의 부호는 누가 결정하죠? 얘가 결정하는데 얘는 실수의 완전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죠?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단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한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합니다. 왜 한숨을 쉬죠? 왜 한숨을 쉬죠? 한숨 쉬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저 1번 부등식과 2번 부등식의 출제 빈도를 제가 비교해 드리면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 98문제 정도? 99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얘는 한 100문제 중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누가 많이 나와요? 이 1번 부등식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1번 부등식은 약간 변형된 모양도 기억하고 계세요. 알겠죠? 예. 1의 식의 경우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런 모양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이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저걸 보고 이런 모양으로 못 바꿔 쓰는 학생들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죠? 이건 이거대로 또 따로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 저를 따라합니다.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기하 평균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합쳐서 하면 두 양수의 합은 기하 평균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야 문제를 바라보실 때 빠른 적용이 돼요. 아시겠죠? 네. 생각해서 막 이게 저건가 이건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네. 아직도 여러분에게 빈칸이 남아있죠?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야 되는데?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공간을 만들어 쓰시고. 아직 전 안 끝났거든요. 좀 지울게요. 아주 드물지만 세 양수에 대한 산술 기하 조합 평균의 관계식을 묻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 양수 A, B, C에 대하여 자, 저와 함께 써보죠. 방금 배웠으니까. 산술 평균은 뭐였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으로 나누면 되죠. 맞습니까? 기하 평균은 A 곱하기 B 곱하기 C에 제곱을 씌우는 게 아니고 세 제곱근을 씌우는 겁니다.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죠? 알겠죠? 네. 조합 평균은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니까 뭐라고? 1의 식의 경우. 1의 식의 경우. 제가 글씨가 이렇게 알아보기 힘듭니까? 저는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눈이 안 좋은 건 아니죠? 자, 기하 조합 평균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이 모양 알려드린 거고요. 맞습니까? 뭐라고요?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단 등호는 A는 B는 C일 때 성립합니다. 됐나요? 세 양수에 대한 식은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반적으로 성립함이 알려져 있다고 표현하는데 증명 안 할 테니까 그냥 외워쓰라는 얘기가 알겠죠? 네. 세 개까지는 어떻게 증명할 만한데 n개에 대한 증명은 사실상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내에서. 그냥 두 개짜리 해드렸으니까 이거는 잘 기억하시고 그냥 이것도 성립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거를 1번식 이거를 2번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것도 1번식이 많이 나올까요? 2번식이 많이 나올까요? 1번식이 많이 나오겠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것도 1의 식의 경우에 저 상태로 잘 안 쓰고요. 분수 형태를 쓰기 싫어하니까 세 양수의 합은 세 양수의 기하 평균의 3배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로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이것도 메모해 두시고 세 양수에 관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까지는 종종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모양까지도 좀 따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하 평균에 왜 3이 붙어 있어? 이거요? 네. 이거요? 세 제곱근을 모르나요? 아니요, 아니.
아까 여기 기하평균은 여기 2가 붙어 있는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들 x의 제곱이 a라고 하면 x를 뿔마 루트 a라고 쓰잖아요. 사실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x의 세제곱이 a라고 하면 x는 세제곱분 루트 a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만약에 x의 4제곱이 a라고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분 루트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냥 2가 있는 거예요. 안 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2가 있었으니까 이번엔 3이 있어야 되죠. 여기 3이 있듯이. 조심하세요. 제곱근이 아니에요. 세제곱근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3, 3, 3 이거잖아요. 2, 2, 2, 3, 3, 3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거 물어본 거 맞죠? 예. 방금까지 한 내용 다 이해 가시죠? 다 이해 가시죠? 네, 다음 시간까지 좀 외워오시면 좋겠어요, 여기 내용을. 왜냐면 다음 시간에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할 텐데, 저 새끼가 뭐 하지?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가서 망치 반드시 때릴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네, 실제 예제는 다음 시간에 풀이할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문제 10번 보겠습니다. 문제 10번은 여러분들 원치 않겠지만, 이게 n개의 양수에 대해서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저 양수의 개수를 늘려도 성립해요. 근데 이건 진짜 거의 나오진 않거든요. 네, 여러분의 교양을 위해서 제가 한번 써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n개의 양수 a, b, c로 하면 안 되겠죠. 알파벳은 개수가 유한한데 맞아요? 네. 그래서 a1, a2, a3 땡땡땡 an에 대하여 이러면 진짜 n개의 양수인 거죠. 맞습니까? 산수의 평균은 뭐겠냐? 이걸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게 산수의 평균이겠죠? 그죠? 기하 평균은 뭐겠냐? a1 곱하기 a2 곱하기 an까지 모조리 다 곱한 다음에 그냥 제곱근이 아니고 n제곱근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쉬운 게 기하 평균입니다. 세 번째 조합 평균은 a1분의 1 더하기 b1분의 1 더하기 b1이 아니죠? a2죠? 여기서 나왔군요. 네. 그리고 an분의 1까지 더한 것을 분모로 하고 분자에다가 n을 올리면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니까 이게 조합 평균이 되겠죠? 이랬을 때도 이것이 성립함이 알려져 있고요. 놀랍게도 등호의 성립 조건 역시 A1은 A2는 땡땡땡 AN 즉 모조리 양수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됐냐고요? 아니요. 안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안 나올 거니까. 궁금하실까봐 넣어놨어요. 안물안궁이겠지만 가끔 궁금해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다 여러분 같진 않아요. 알겠죠? 왼쪽은 지워도 되겠죠? 자, 실제로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증명하시오 이거거든요. 아이씨, 어떡하지? 당황하지 않고 무엇을 보고? 양수 조건을 보고 이거 산술기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산술기하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A, B, C, D 네 개가 다 양수라면 전에는 뭐 네이샵 차렸나? A, B, C, D 네 개가 양수라면 B분의 A도 양수죠. D분의 C도 양수죠. A분의 B도 양수죠. C분의 D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산술평균이나 기하평균의 관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자, 이때 제가 이 앞부분 있죠? 그 앞부분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 이것만 가지고 산술 기하평균을 쓸 건데 이건 산술평균 쓰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하라 했죠 제가?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기하평균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기하평균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 역시 두 양수의 합이니까 두 양수의 기하평균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하셨죠? 네. 이 둘을요 곱할 거예요. 이 둘을 곱하시면 B분의 A 더하기 D분의 C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 이게 될 거고요. 맞냐? 오른쪽은 뭐가 되냐? 잘 보시면 B분의 A하고 A분의 B 역수입니다. D분의 C하고 C분의 D 역수죠? 그러니까 근호 부분은 곱해져서 1이 되는 거죠. 뭐밖에 안 남아요? 4밖에 안 남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못 푼 풀이 보셨어요? 적어도 됩니다. 답은 맞으니까. 예. 서술형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감점을 당할 거예요. 왜 감점을 당하냐면 지금 여기 등호와 여기 등호를 곱했을 때 여기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이 절대부등식의 등호의 성립 조건과 이 절대부등식의 등호의 성립 조건이 일치한다는 걸 뜻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확인 안 해도 같아요. 제가 같은 거 내놨으니까. 알겠죠?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확인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계적으로 등호의 성립 조건을 계속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이때 등호 언제 성립합니까? 얘하고 얘하고 같을 때 성립하죠. 두 양수가 같을 때. 두 양수가 같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AD는 BC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AD는 BC일 때 성립하죠. 이걸 확인했어야 돼요. 그럼 얘 등호도 이때 성립하지 않으면 이렇게 풀 수 없거든요. 근데 이거 같다는 얘기죠? 그럼 또 AD는 BC네요. 성립하죠? 그죠? 여기선 얘도 AD는 BC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등호, 여기 등호, 여기 등호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는 거죠. 선생님 만약에 등호의 성립 조건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같지 않으면 이렇게 곱할 수 없나요? 곱할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등호 성립할 때 얘는 등호 성립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크거나 얘는 같은데 얘는 클 거 아닙니까? 그럼 같은 거랑 큰 거랑 곱하면 커져야 맞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식 자체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걸 활용해서 뭘 풀게 하냐면 최대 혹은 최소값을 구하게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등호가 없이 부등호만 나오면 최대 혹은 최소를 구할 수 없겠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어쨌거나 뭘 확인하셔야 된다? 등호의 성립 조건을 확인하셔야 이렇게 곱하는 연산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밑에도 뭐라고 써요? 공통이니까 단 등호는 AD는 BC일 때 성립한다. 아까부터 선생님이 등호의 성립 조건을 계속 빨간색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졸라 중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등호의 성립 조건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5대 네. 알겠죠? 네. 졸린 놈 있으면 얘기해. 5대 바꿔줄게. 두 번째. 이것도 증명해 보죠. 알겠죠?
이것도 봐봐요. 앞에 A 더하기 B를 보면 양수죠. 두 양수의 합은 두 양수의 기하 평균의 2배보다 크거나 같다. 맞습니까? 방금 배웠으니까 옆에 뭐라고 써야 되죠? 이걸 써야 맞겠죠? 그죠? 마찬가지 B 더하기 C는 두 양수의 합이니까 두 양수의 기하 평균의 2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마찬가지 C 더하기 A도 두 양수의 합이니까 두 양수의 기하 평균의 2배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얘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선생님, 그럼 얘는 A는 B일 때고 얘는 B는 C일 때고 얘는 C는 A일 때니까 등호의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일치하는 겁니다. 왜 일치하는 거냐? 실제로 저기처럼 여기를 제가 곱해보죠. 알겠죠? 곱해보죠. 곱하면 여기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게 될 거고요. 여기는 이거 3개 곱해서 8 A, B, B, C, C니까 제곱식 있죠? 제곱근이 있으니까 8A, B, C가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등호의 성립 조건이 일치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고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고 여기가 등호가 성립하면 여기도 등호가 성립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세요. 이 세 개의 등호가 동시에 성립하려면 A는 B이고 B는 C이고 C는 A여야 되죠? 즉 A, B, C가 같으면 되죠. A, B, C가 세 개가 다 같으면 얘와 얘의 등호가 다 모조리 동시에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호의 성립 조건이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의 모양을 보면 안 돼요. 실제로 이 등호의 성립 상황을 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때는 등호의 성립 조건이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알겠냐? 대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단 등호는 A는 B는 C일 때 성립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되셨죠?